근데 4달도 아직 안 4달도 채 안 남았죠. 그죠? 네. 7, 8, 9, 10월이니까 이제 4달이 아직 한 110 며칠 남았나? 그죠? 네. 이제 7월 달부터는 제가 수업 시작 전에 D 얼마를 써드릴 거예요. 매주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심각하게 괴롭혀주는 게 제 목적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지. 마음이 지금 좀 5월 달부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좌절하면서 딜레마에 빠져요. 이게 과연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이 교재가 정말 괜찮은 건가? 뭐 괜히 의심도 들고 심지어는 저 강의하는 저 자식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뭐 이렇게 사람이 점점 이렇게 공부가 뭔가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핑계를 찾아요.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아요. 뭐 몸이 힘들다는 핑계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말이죠. 뭐 그것도 있고 책 탓도 하고 강사 탓도 하고 뭐 5만 가지 탓을 다 해요. 근데 그거를 초장에 끊지 않으면요 그 생각이 점점 커져. 그래서 7, 8월 때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게 몰아쳐야 돼. 7, 8월 달에. 그 몰아치는 역할을 제가 할 겁니다.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공부를 해요. 7, 8월 달에 악마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마음을 자꾸 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환이 말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참 힘들어요. 7, 8월 달 되면. 학원 오면 그나마 에어컨이 빵빵해서 시원하긴 하지만 집에서 나와서 올 때까지가 힘들잖아. 덥고 또 장마도 한 7월 중순까지 있으면 비도 오고 짜증나고 가기 싫고 정환이가 미리 예습해 오라는데 오늘은 예습을 못했어. 어제 공법하느라고 예습을 못했어. 다 핑계죠. 핑계. 근데 하여튼 못하면 이거 가봐야 강의 들어봐야 예습도 안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차라리 그냥 집에서 조금 문제 풀고 나중에 강의 올라오는 거 그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 자꾸 공부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그건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스스로 그렇게 못한다면 누가 옆에서 쫙야죠. 그죠? 쫙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392페이지 매매가 나왔습니다.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2문제 조금 무조건 이제 2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 3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매교환 임대차 합쳐가지고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매매에서는 뭐 매매계약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일방은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될 겁니다. 유상이고 쌍무면서 낙성이고 불료식이며 일시적 계약이 되겠죠.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이 나올 것이고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 같은 것들이 매매계약을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거기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때의 재산권은 첫째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도 팔아먹을 수 있고요. 채권도 팔아먹고요. 특허권도 팔아먹고요. 한 돈 될 만한 건 다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타인 물건이나 타인 권리 매매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약속한 날짜에 넘겨만 주면 되니까. 또 장래 재산권도 된다. 장래 발생 아파트 분양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장래 발생하는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죠. 그다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란다. 대금은 반드시 돈이어야 된다. 만약에 금전 이외에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의 성립. 당연히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겠죠. 여기서 그 이외의 요소들 대금 지급 시기라든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가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어도
그건 계약의 목적이 아니니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민법 총칙과 연결되죠.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확정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약 성립관에서 우리 민법이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다. 하나가 매매 예약이고 또 하나가 계약금인데 매매 예약은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매매 예약은 첫째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본 계약이 아니라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계약. 그게 뭐다? 예약. 그러니까 매매 예약을 하면요.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게 매매 예약입니다.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1월 30일까지 체결하기로 하자. 이게 매매 예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기니까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 채권 계약.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언제나 채권 계약, 언제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언제나 채권 계약이 되고요. 두 번째, 그 예약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라는 것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일방 예약이 뭐냐? 예약을 한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일방 예약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을 줘요. 그리고 그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게 564조죠.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 즉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뭐라고 부르면 돼요? 예약 완결권 행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의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일방예약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에 니은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하죠. 문제는 일방예약의 경우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갑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이도 본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이거 정해놔야 되죠. 본계약의 요소, 즉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해서 미리 확정이 되어 있거나 그 기준이 마련이 된 상태에서 예약을 해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3번 예약완결권, 1번 일방적 권리, 따라서 2번의 기억, 형성권. 니은 재산권이다. 재산권이라면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예약 완결권을 가진 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도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대위 이렇게 되죠. 양도, 상속, 대리, 대위 다 가능하죠. 3번 부동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은 미리 뭐 해둘 수 있다? 가등기. 갑과 을 사이에 갑의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30일 날 체결하기로 했는데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줬어요. 근데 갑이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을이 미리 뭐 해둘 수 있다? 가등기. 그리고 30일이 되면 을은 갑에게 예약 완결권 및 본등기 청권 행사하여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부동산에 관한 건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와 관해서 앞에서 봤던 가등기 지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4번 행사기간. 당사자가 예약을 하면서 행사기간을 정하면 정한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 이렇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예약한 건 행사기간을 정할 때 몇 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될까요? 안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0년이고요. 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중단 정지가 없고요.
두 번째가 기간 도과 여부를 법원이 직권 조사한다 그랬어요. 그중에 중단 정지가 없다와 관련해서 판례가 거기 출제가 됐죠. 부동산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령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한이 경과하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제척기간이란 것은 중단 정지가 없기 때문에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그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니은은 뭐예요? 예약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너무 기니까 물어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너 예약관계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그게 뭐예요? 최고. 근데 갑이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일단 계약금은 우리 민법에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1천만 원 계약금을 요구했을 때 1천만 원을 금전으로 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것도 계약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대금 아니잖아요. 그죠? 또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대금의 일부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이 되는 게 원칙이다. 또 매매 계약을 해서 반드시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계약금 안 주고 매매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따라서 반대로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고 그걸 뭐라 한다?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때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인데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독립한 계약이에요. 자, 종된 계약에서 뭐가 나와요?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된다. 독립은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매매 계약 이후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것도 계약금 계약이 되고 계약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유물 계약이죠. 각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만 해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수해야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다. 그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계약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렇게 주고받은 계약금은 어떤 성질이 있냐? 첫째, 가장 최소 한도의 성질이 증약금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금이다. 두 번째,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규정해놨다. 565조 제목 자체가 해약금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조문이 있죠. 565조 조문 제목 자체가 뭐예요? 해약금이에요. 따라서 일단 계약금은 뭘로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 그 다음 다시 왼쪽 당사자가 특약을 했을 때는 무슨 기능까지 있다? 위약금의 기능까지 있다. 특약을 했을 때. 즉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과 결합된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어떤 성질까지 갖게 된다? 위약금. 조심할 것 첫째, 반드시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돌려줘야 되고 상대방은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죠? 두 번째,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그 위약금은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의 그 예정과 위약벌. 위약금은 성질이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이렇게 되죠. 차이가 뭐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계약금 몰수로 끝나는 거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반면에 위약벌이라면 계약금 몰수하고 따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그 특약 내용으로 구별하면 되는데 구별을 할 수 없으면 뭘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한다. 그게 판례죠.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위약금은 두 종류가 있다. 그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니까 해약금으로 추정을 한다. 그럼 보세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그때 그 계약금이 해약금이 된다 그랬죠. 해약금이 어떤 의미예요? 둘에게 뭐가 생긴다? 해제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양당사직에 뭐가 생긴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긴다.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럼 무슨 해제권이에요? 법정 해제권.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약금을 주고받아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계약금 해제권 외에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니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계약금 해제권 말고 따로 하나 더 생긴다. 무슨 해제권? 법정 해제권.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니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디귿은 뭐죠? 이 565조는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다. 유효하다. 계약금 폭이나 백상환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른쪽 565조.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명칭 불문하고 상대방의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 565조를 적용한단 말이죠. 즉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565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놈은 포기하고 받은 놈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요. 55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오면요. 551조를 확인 안 하시죠. 안 찾아보죠. 찾아봐야죠. 그리고 찾기 전에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요. 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럼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계약금 포기로 끝나라. 배액 받은 걸로 끝나라. 이런 뜻이에요. 의의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랬었죠. 해제 방법 기업 교부자는 포기만 하면 되지만 니은 수령자는 단순히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다만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까지 해야 계약이 해제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공탁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 다음에 그 관련 판례가 가끔 나오죠. 1,000만 원 계약금 중에서 100만 원만 준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받은 100만 원의 2배냐?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2배냐?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2배다. 실제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 계약금이 배액의 기준이 된다. 그 판례 하나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 한 번 언제까지 행사해야 돼요?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행 착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이행 착수가 뭐냐? 판례에 의하면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 제공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그 중간 어디쯤 이게 이행 준비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라 할 수 없다. 다만 이행 제공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 중간쯤 어디가 이행 착수가 될 것이다. 자,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것들 그거 구별하시면 됩니다. 니은 이행 착수 5번째 줄 보면 중도금 지급이 있고요. 등기소 동행 촉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행 착수다. 중도금 지급이나 또는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는 게 이행 착수다. 그죠? 그 중도금을 1번 현금으로 줘도 되고 자기압수표도 되고 은행도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은행도엄은 은행과 당좌계약을 개설한 회사가 발행한 어음. 나중에 어음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어음을 은행에 제시해야 되는 어음. 그게 은행도어음이에요. 그 은행도어음 말고 다른 어음도 있나요? 있지. 문방구 가면 어음 이거 팔잖아요. 그거 거기다 내가 1억 써줘. 그럼 은행 가서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주잖아. 그런 거 말고 은행과 계약을 한 회사가 발행한 어음. 나중에 그거를 은행에 제시해서 어음금을 회수하는 그게 은행도어음이죠. 그것도 중도금 지급이 된단 말이죠. 반면에 2번과 3번. 2번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3번 계약금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 둘 다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2번 3번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은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다. 그죠? 중도금 지급 날짜가 1월 15일이지만 매도인이 다른 놈한테 매도인이 100을 상환하고 해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10일쯤 미리 중도금 줄 수도 있다. 이행기 도래 전에도 얼마든지 이행착수할 수 있다. 그럼 4번. 자, 아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지의 경우는 계약 소급 소멸 원상회복 제3자 보호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갔었죠. 하지만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요.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거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할 뿐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계약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걸 보고 있고요. 오른쪽 매매계약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매매계약비용이 뭐냐?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간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측량을 한다든가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계약서를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한다든가 그럼 공증비용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뭐라 한다? 매매계약비용으로 한다.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 계약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가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어떤 효력이 생길까? 효력은 뭐죠?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가 돼.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 청구권이고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될 거고요. 매수인의 권리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권리가 될 것이고요.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가 되겠지. 여기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일단 동시행 관계. 그죠? 두 번째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 그 기본이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 의무 동그라미 1번 타인 재산권 매매했다. 취득해서 넘겨줘야 한다. 2번 부동산 매매에서 가압류나 저당권이 있더라. 다 말소시키고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 3번 종물이나 종된 권리 주유소 팔았다. 주유기 넘겨줘야 되고 갑수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팔았다. 그럼 땅에 대한 지상권도 넘겨줘야 한다. 아파트 팔았으면 대지 사용권도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번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넘겨주는 게 재산권이지만 나아가서 인도까지도 재산권 이전 의무로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해줘라. 아파트 팔았는데 열쇠 안 넘겨주면 어떻게 들어가냐? 인도까지 해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문제가 되는 게 과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과실. 다 넘겨주라고 했으니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그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과실도 넘겨줘야 되느냐. 101호 아파트를 팔았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101호에 나오는 월세 100만 원 이거 누가 수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다.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해놨다. 다만 우리 대법원이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을 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해라. 그런 판례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나오죠, 과실치고는.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대금 지급 의무가 매수인의 의무인데 첫째, 대금을 언제 줘야 될 것인가. 보통 계약하면서 날짜를 받겠죠. 안 박았어. 그럼 상대방 의무하고 동생관계니까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하면 되겠죠. 대금 지급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장소를 약속했으면 그 장소에서 주면 되죠. 근데 약속을 안 했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 잊지 마세요.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예요. 다만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가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한 약정이었으면 원칙적으로 인도 장소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대금 지급에 대한 장소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입니다. 동그란 한번 매수인이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도를 받았어요. 과실 누가 수취해요? 다시 한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물건을 인도 받았어요. 과실 누가 수취해요? 매수인이 수취하죠. 인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물건을 인도 받았다. 인도 받았으니 과실은 누가 수취해? 매수인이. 그러니까 매수인 너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그래서 3번의 기억. 그다음 오른쪽 대금 지급 거절권. 갑과 을 사이에 101호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계약을 한 후에 병이 나타나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해. 즉 목적물에 대한 권리 주장자가 나타났어.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 주장자가 나타났어. 이 101호의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때 을 등기를 믿어야 되는가 병의 주장을 믿어야 되는가 뭐라 그랬죠? 둘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갑 등기는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밝혀질 때까지는 돈 주지 말아라 해서 나온 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 됩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 권리 주장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을은 나중에 갑과 계약을 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 대금의 공탁을 청구하거나 공탁해라. 또 하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매도인의 수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588조하고 589조 확인하시고요. 밑에 3번 동시 이행 관계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금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계약의 효력 또는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렇게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상난이도 문제로 담보 책임이 나오죠.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담보 책임이 나오고 이 담보 책임은 매매계약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교환계약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 뭐냐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거나
또는 완전하지 않은 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이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뭘로 가죠? 채무 불이행으로 가죠.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반면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죠? 자, 101호가 등기부상 45평으로 되어 있어요. 평방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잘 안 바뀌어져요. 45평으로 돼 있다. 물론 등기부에는 평으로 안 돼 있어요. 3.3을 곱해야 되나? 아이 참나. 아이 곱하기 싫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이 45평 값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얘가 청약을 했을 때 40평밖에 안 돼. 그래서 갑에게 따졌겠지. 갑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처음에 분양받을 때 45평으로 분양받았단 말이죠.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건축물 대장을 봐라. 뭐라고 돼 있는지. 45라고 돼 있지 않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 자체를 못 넘겨주거나 재산권을 넘겨주긴 했지만 불완전하거나 또는 재산권을 넘겨주긴 했지만 목적물 자체 하자가 있거나 이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그죠? 근데 이렇게 매도인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 이럴 때 말하는 게 뭐다? 담보 책임. 그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일단은 책임을 지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법정 무과실 책임. 담보 책임의 성질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무슨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느냐? 총 5개가 마련되어 있더라. 첫째가 대금감액 청구권. 두 번째가 계약 해제. 세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 네 번째가 출제액 상환 청구. 다섯 번째가 완전물 급부 청구. 안 외우고 계시는구나. 지난 순환에 요거는 외우시라고 그랬었는데 5개, 5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야. 5개야 꼴랑. 이거 왜 외워야 될까요?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이 하자보수 청구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자보수 청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안 외우면 틀리는 거야. 그런 거. 하자보수 청구 있나? 있을 것 같아. 내가 주택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그럼 매수인이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요. 담보 책임에 하자보수 청구가.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5개가 인정이 돼. 자, 이때 이 5가지 권리를 을이 갑에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죠? 어떨 때 을은 갑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게 담보 책임의 내용이 되고요. 문제는 거기서 출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이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지문으로 출제를 해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등등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많지요. 첫째, 물건을 매매한 경우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매매한 경우 임차권 양도 같은 거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그죠? 상품권 팔아먹는 거 이런 거예요. 크게 일단 물건 매매, 물건 경매, 채권 매매 이렇게 세 덩어리. 두 번째, 물건 매매. 다시 두 종류. 재산권을 못 넘겨줘. 재산권,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줘. 이걸 권리하자. 재산권은 넘겨줬어. 근데 그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어.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록까지 했어. 소유권은 취득했어.
운행하렸더니 퍼졌어. 이런 거.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거. 아파트 소유권 넘겨받았어. 한 달쯤 지났더니 금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줄줄 새. 이런 게 뭐예요? 물건의 하자. 두 종류가 있더래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반면에 경매는 권리의 하자만. 무슨 하자만? 권리의 하자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채권 팔았을 때 두 종류가 있더라. 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팔아먹은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팔아먹어. 제가 백화점 상품권이 하나 있어. 이거 지금 당장 가서 백화점 가서 쓸 수 있어. 그럼 변제기 도래한 거예요. 근데 백화점 상품권 하나 갖고 있는데 뒷장을 봤더니 행사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 상품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매매도 둘로 나눠. 변제기 도래한 채권을 팔았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냐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준이 점점 많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권리하자가 다시 다섯 개. 전부가 타인 권리, 일부가 타인 권리,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됐거나, 담보책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게 하는데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제가 나는 담보책 찍을 거야 하는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한 귀로 듣고. 세 번째가 목적물의 용익적 권리의 연장,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예요. 이게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는 다시 두 개. 그 물건이 자동차처럼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 불특정물, 종류물 이렇게 되죠. 반면에 주택처럼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 전세계 그거 딱 하나 있는 거. 특정물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 경매는 권리하자니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섯 개 중에서 요거는 빠지겠죠. 왜? 경매하면 저당권은 전부 소멸하니까. 다만 여기 전세권이 있어요. 그 전세권이 최선순위고 배당을 요구 안 했어. 그럼 경락을 받더라도 전세권은 살아있겠지.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여기. 권리하자가 경매는 다섯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출제하질 않아요. 경매는 전체적인 내용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나눠서 보죠. 이렇게만 나눠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지요.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거, 이게 주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럼 먼저 전부 타인 권리. 예를 생각합니다. 각과 사이에 1000평방미터 땅을 사고 팔았는데 이게 전부 병소유.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부르겠죠. 그죠? 각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했는데 그 A 토지가 계약 당시 전부 병소유. 당연히 갑은 그 A 토지를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지요. 그런데 넘겨줄 수가 없게 됐어요. 갑에게 잘못이 없어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 자, 이때 매수인은 전부 타인 권리인데 못 넘겨받았을 때 매수인은 선인 경우. 무슨 뜻이죠? 계약 당시 전부 병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매수인. 뭐 할 수 있죠? 계약 해제. 또 손해배상. 그죠? 선의의 매수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의. 계약 당시 전부가 병소유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을은 뭐만 할 수 있다? 해제만 할 수 있다. 선이라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는 뭐만 할 수 있다? 해제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한다. 그리고 이 전부 타인 권리는요. 매도인도 누구도? 매도인도 계약 당시 전부가 타인 소유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해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1000평미터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갑의 이름으로. 예? 근데 이게 원래는 병소유야. 병과 갑이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갑이 병으로서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이 계약이 무효야. 그럼 갑등기도 무효죠. 근데 갑은 무효라는 걸 몰라.
그럼 갑은 이 땅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병과의 매매 자체가 무효였어. 그래서 갑 등기가 무효야. 그럼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매도인도 전부가 자신 소유가 아닌 병소유라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매도인. 전부 타인 권리만. 이때 매도인 해제할 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배상해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악의라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외워. 전타, 선의 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운율을 실어서. 전타, 선의 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장 가서 도선해가 뭐지? 악해가 뭐지? 그럼 게임 끝난 거야. 그거는 못 풀어. 써 있잖아요. 전타, 선의 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총 33글자를 외울 겁니다. 전부 타인 권리.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요거 가지고서 제가 그냥 공식처럼 대입해서 풀어드릴게요. 다 풀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요 전부 타인 권리는 기간 같은 거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행사라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전부 타인 권리. 그러니까 교재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책 같은 거 그냥 외우세요. 앞머리 따서.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예요. 갑과 병이 1000평방미터를 매매를 했는데 700은 갑소유인데 300이 병소유. 그걸 못 넘겨주게 됐어요. 이게 일부 타인 권리예요. 자, 이때 일부 타인 권리 경우에는 일단은 300을 못 넘겨받았잖아요. 1000평방미터 값을 줬잖아요. 300을 못 넘겨받았으니까 그 300만큼은 돌려 달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일단 그 300만큼 대금에 뭘 청구할 수 있어요? 감액. 선악불문. 의리 계약 당시에 300평방미터가 병소유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1000을 줬을 거 아니에요. 1000값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믿고 갑이 300도 넘겨주겠다는 걸 믿고 근데 못 넘겨받았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야 300평방미터 값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지요. 나아가 선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고 있었던 악의 계약 당시 300평방미터가 병소유임을 알고 있었던 뭐 할 수 있어요? 대금감액 청구. 그죠? 악의 언제부터 1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거고요. 선이라면 대금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선이라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이라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특히 여기서 시험 지문이 선인 경우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으로 출제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지문이. 선이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고요. 또 외우면 되죠.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청구,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일타 대감 선해손 이렇게 되죠. 외우세요.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묘실이죠.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 아파트 매매. 아파트 같은 건요. 면적이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면적, 수량이 가격을 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이게 수량 지정 매매예요. 근데 우리 임야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임야 10만 평을 팔아. 정확하게 10만 평이어야 돼요. 예? 아니지. 10만 1평일 수도 있고 9만 9천 평일 수도 있잖아요. 측량 안 하잖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런 건 수량적 매매가 아니게 될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수량이 부족해. 자, 딱 1000평방미터를 계약을 했어. 그래서 돈을 줬어. 나중에 청약을 했더니 700밖에 안 돼. 이거 위에 있는 일부 타인하고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내용도 똑같아요.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인데 매수인이 계약 당시 처음부터 700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1000평 값을 줬어. 이 또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선의만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선의만.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당연히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1년이에요? 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이 되겠죠. 여기도 계약을 한 날부터 1년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한 날부터 1년이에요. 그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을 따서 부실 선대감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네 번째가 용익적 권리라고 돼 있는데 뭘까요? 내가 땅을 샀는데 지상권자가 있어. 내가 요역지를 샀는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에 등기된 임차인이 있어. 그럼 나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지요. 그게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받긴 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 수익을 못해. 왜? 얘네들이 있어서. 그게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는 경우. 이때는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해제는 제한을 좀 해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다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해제는 안 되고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야. 내가 땅을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내가 땅을 산 이유 지금 당장 건물을 지려고 샀어. 근데 지상권자가 있어서 지금 당장 건물을 못 져.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해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용익적 권리고 당연히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에서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이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용익적 권리한 제한. 이게 제한이 있는 기간이죠. 앞머리 따면 되죠. 간단하죠. 용선, 해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마지막 요거죠. 저당권 설정. 자, 우리 저당권에서 봤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된 목적물을 샀다. 뭐라고 부르죠? 제3취득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얘가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요 놈한테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들어왔다. 그래서 소유권 상실했다. 이게 요거예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자, 저당권이 실행돼서 얘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럼 얘는 계약 해제해야죠. 그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죠? 나아가 얘가 소유권을 방어하려고 갑 대신 갚았어요. 그럼 나중에 갑한테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 내놔. 해야 되겠죠. 이게 제3취득에서는 변제권과 구상권이었었죠. 기억나세요? 아니,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중에서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었어. 어디 있냐? 나와라 이놈아. 어디 있지? 네, 328페이지. 예. 밑에 보면 변제권 및 구상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제3취득자, 돈 갖고 구상할 수 있었죠. 그럼 다시 오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갑소유 땅을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병. 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신 갚았어. 변제권. 갑에게 대신 갚았으니 내놔. 구상권. 그 구상권이 담보 책임으로 오면 출잭 상환처권이 되는 거예요. 구상권이 담보 책임으로 오면 뭐가 된다고요? 출제액 상환 청구권. 출제라는 건 재산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병은 매매대금 이외에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재산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걸 갑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그걸 출제액 상환 청구라고 부릅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구상권이 담보 책임으로 오면 출제액 상환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병은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목적물에 저당권이 있다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외에 뭐도 할 수 있다? 출제액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 출해손 이렇게 외우면 되죠. 특히 매수인 중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누가?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거예요.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저당권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대금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을 고르면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담보책임 문제를 물어볼 때 대금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을 고르면 그럼 어디에서 골라야 돼요? 여기에서 골라야 되죠. 왜? 대금감액 청구가 있는 거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매수인이 선이어야 돼요.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요? 한참을 쳐다보겠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한참을 쳐다보겠지. 근데 이렇게 외워두면 순식간에 풀 수 있어요. 자, 정리해서 외웁니다.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일타, 대감, 선해손. 부실, 선, 대감해손. 용선해손, 저당, 출해손. 총 33글자. 33글자인가? 20몇 글자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외우세요. 제가 담보책임 처음 공부할 때 오지게 어려워가지고 앞머리 따서 제가 외웠어요. 3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잃어버리고 있어요.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담보책임 문제 80%가 해결이 됩니다. 80%. 아, 나는 80%까지는 안 되고 70%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3개만 외우면 돼요. 그럼 70%가 해결이 됩니다. 담보책임 질문. 나머지 물건의 하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해요. 첫째, 뭐가 있는 걸 말한다고요?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땅을 샀어. 공장 지려고. 근데 공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줘. 재산권에 아무 문제가 없고 땅에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줘. 이거를 법률적 장애라고 합니다. 그거를 대법원은 물건의 하자라고 해요. 물건의 하자. 세 번째, 경매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경락받았는데 물건의 하자가 있어. 담보책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경매는요. 권리하자만 담보책임 인정이 돼요. 그럼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경락받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어. 물건의 하자죠.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물건의 하자는요. 기본이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꼼꼼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봐야지. 그래서 꼼꼼히 봤는데도 하자를 발견을 못해서 그게 뭐예요? 선의 무과실. 선이 무과실일 때만 담보책임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담보책임이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에요. 단 요거 동종료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요 경우에는 이거 말고 멀쩡한 물건 내놔. 완전 물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의 경우? 불특정물. 그리고 이런 권리들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이게 물건의 하자예요. 자, 첫째, 물리적 하자를 말한다. 계약 당시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어야 된다. 주택이 금이 쩍쩍 갈라지거나 물이 줄줄 새는 이런 하자가 있었어야 된다. 예? 법률적 장애도 물건의 하자로 본다.
경매의 경우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계약 당시 선의 무과실에 된다. 담보 책임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단 두 가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앤드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 완전한 물건을 내놔라.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권리들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내 행사라. 이게 물건의 하자예요.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경매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는데 45평짜리를 경락받고 나서 측량을 했더니 40평밖에 안 되더라. 이게 경매로 인한 하자예요. 첫째, 권리의 하자만 인정이 된다. 물건의 하자는 인정 안 된다. 두 번째, 자, 요 경우 수량 부족이죠. 그죠? 그럼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어디 갔어?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왜? 경매에서 매도인이 누굴까요? 법원은 매각 대행기관이고요. 매도인은 그 경매된 목적물의 소유자, 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법원을 매도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매각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채무자고요. 매수인은 경락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경락인이 채무자에게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잘 생각해 보세요. 목적물이 경매돼서 길거리에 앉은 값에 대해서 을이 가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가혹하죠.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까니마 똑까. 까니마를 똑까. 이 너무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경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가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량이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은 얘가 매수할 생각이 없어서 해제해. 그게 아니라면 5평 값 내놔. 대금 감액을 청구해. 둘 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해제와 손해배상은. 아니, 대금 감액은 채무자를 상대로. 그런데 대금 감액 청구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5평 값 돌리도 그랬더니 얘가 개털이야. 그럼 채무자한테서 못 돌려받죠. 이때 2차적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야? 배당받은 채권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2차적으로 지는 놈이 하나 나온단 말이죠. 뭐해서? 대금 감액 청구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 감액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경매 담보 책임이 되는 거죠. 별거 없죠? 그게 경매 담보 책임이 됩니다. 마지막이 요거죠. 채권. 상품권을 팔았어. 근데 여러분들 혹시 상품권 팔아보신 분들 있나? 어디 가면 뭐 상품권 이렇게 사고 파는 가게가 있긴 있는데 거기 가면 10만 원짜리 팔면 10만 원 다 주나? 까고 주죠. 왜 까고 줄까요? 이거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까고 주는 거예요. 부도 위험이 큰 상품권일수록 할인율이 막 무슨 재화 상품권 이런 거 10만 원짜리 막 5만 원에도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싸게 살 때 이 상품권이 휴지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휴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H백화점 거는 할인해줘봐야 무슨 10만 원짜리 한 9만 5천 원? 뭐 이렇게. 부도 위험이 없으니까. 그 말은 채권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부도 위험을 감안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령 휴지 쪼가리가 됐다 하더라도 팔아먹은 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권을 팔아먹은 놈이 사는 놈한테 큰 소리를 뻥뻥 쳤어. 걱정하지 마라. 이 상품권은 부도 위험이 1도 없다. 만에 하나 이게
쓰레기가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친 경우, 예? 그거를 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이렇게 말해요. 채무자는 재산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 이 채권은 부도 위험이 없어.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거를 줄여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그 경우에만 책임을 져요. 그 경우에만. 여기서 문제 출제하는 게 뭐냐?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자력이란 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언제를 기준으로 책임지는 거냐? 이게 남은 거예요. 그죠? 그걸 민법이 규정해 놨어요. 원칙이 계약 당시예요. 근데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당시가 되는 거죠. 요것만 지문에 냅니다. 요거는. 채권 매매에서는 조문만 출제합니다. 조문만. 첫째, 채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없다. 다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책임을 지되 그 채무자의 자력을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원칙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 그것만 출제합니다. 채권 매매는. 마지막,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렇게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자가 있다는 걸 감추고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하고요. 또 하나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다음에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그러면 담보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됐죠? 뭐 그 정도, 그 정도. 근데 그 뒤에 경매라든가 물건의 하자라든가 채권 매매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권리하자, 매매에 의한 권리하자. 이것만 조금 저기서 봐주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맞추려고 이렇게 했어요. 한 문제 맞추려고. 나는 찍을래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매매 마지막이 410페이지에 가면 환매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죠. 환매가 뭐죠? 매도인이 팔아먹은 물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거. 그게 환매죠. 매도인이 물건을 팔아먹은 다음에 그 팔아먹은 물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게 뭐다? 환매. 자, 두 번째, 환매를 하려면요.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환매권. 그죠? 그 환매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무슨 특약? 환매 특약을 해야 돼요. 매매와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을 때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긴다. 그래서 590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대금과 매신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오른쪽 보면요. 594조가 있어요. 가운데.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조문을 합치면 매도인이 환매할 때 환매하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해야 되죠. 그죠?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해야만 될 겁니다. 물론 환매 대금을 선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환매 대금을 주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거지 환매 대금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된다. X.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을 하면서 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590조 3항. 자, 환매를 하게 되면요. 매수인은 재산권 돌려주고요. 매도인은 환매 대금을 지급하겠죠. 반환하겠죠. 마치 계약이 해제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겼죠. 근데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과실도 반환하고 이자도 붙여야 됐었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퉁친 걸로 본다. 590조 사망.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형성권이고 2번 환매기간 법에서 정해놨어요. 부동산 환매기간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환매기간 3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다. 주문 암기하시고요. 오른쪽 부동산 환매권의 경우에는 자 이게 부동산이야. A 토지. 매매하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어. 그러면 을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주겠죠. 거기에다가 환매권까지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부동산 환매의 경우에는 그걸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이 있도록 해놨습니다. 5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라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고요. 환매권 보류 등기라는 건 이렇게 환매권 등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사의 환매 특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환매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면 그 환매권 행사 전에 을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 저당권을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거예요. 저당권. 소멸한다. 그게 3번. 또 4번. 설령 환매권이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팔아먹는 걸 저지할 수는 없다. 환매권은 압류와 같은 처분 저지후 같은 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환매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을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고 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을이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 판례가 될 겁니다. 3번, 4번이 최근에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환매권 행사는 말씀드렸죠.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까지 딱. 환매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매매예요. 여기까지. 한 장 넘기면 교환이 나와요. 간단해요. 교환은. 양 당사자가 뭘 약속하죠?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죠.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그게 뭐다? 교환.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류식이며 일시적 계약이고 유상이니까 담책임 문제 나올 수 있고 쌍무니까 동시항매권이나 특히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갑이 을에게 A 건물을 을은 갑에게 B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됐다.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가 소용이 됐다.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의 문제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환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서로 이전하고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A 재산권은 1억, B 재산권은 2억. 1억이나 차익이 있죠. 그 차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전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다른 재산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보충금이라고 부르고 그 보충금에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더라. 다만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만 채무가 되는 거다.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 그래서 413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면 1번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보충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넘겨줌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는 다한 것이다.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이기 때문에 재산권만 이전하면 채무는 이행을 한 거죠. 그죠? 다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대금 미지급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교환은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임대차 하나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